네, 그럼 6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법 통론을 나가고 있고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 단원이다. 그리고 7%에 해당하고 나머지 단원들이랑 비중을 항상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단원 통론,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전보, 6단원 행정쟁송. 이제 조금씩 머리에 남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통론에서도 소목차, 지금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법 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작할 건데요. 53페이지고요. 첫 번째 논점은 공권과 공의무입니다. 이게 권리와 의무 앞에 공자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공권은 국가적 공권부터 시작하는데, 국가적 공권은 사실 공부할 게 아닙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할 수 있는 권리, 공적인 권리, 뭐 명령할 수 있다, 또 어떤 걸 형성해서 효력을 바로 형성시켜 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적 공권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적 공권이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제 개인적 공권이 뭐냐면, 개인이 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 주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 앞에 공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사전적 의미로 되는데, 쉽게 말해서 개인이 행정청한테 지금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러한 공권이, 개인적 공권이 어떤 이익과 좀 구분이 되는지, 이게 이제 논점에서 좀 시험에 나오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반사적 이익과 구분이 된다, 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반사적 이익이 뭐냐면, 이 개인적 공권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법률이라던가 규정에 의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처분의 근거 및 관계 법규가 당연히 행정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 근거가 된다면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겠죠. 근데 그거 플러스, 공익 플러스 어떤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경우에 개인적 공권이 발생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개인이 그런 권리를, 그 근거 규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반사적 이익은 행정청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개인의 이익은 전혀 상관이 없고 단순히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어떤 행정청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때는 개인이 그걸 가지고 개인적 공권이라 주장하면서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반대되는 개념인 반사적 이익이다. 대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경찰 행정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죠. 그럼 그 규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규정은 당연히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한 개인이 내가 우리 집이 좀 1층이기도 하고 좀 불안해서 어차피 그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뭐 국가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집 자체, 개인적으로 우리 집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평소에도 경찰 인력을 매일매일 거기에 배치시켜 달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경찰에서 선생님, 그거는 우리가 그 국민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평소에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의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는 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 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그런 가정을 경찰관까지 배치를 매일매일 하면서까지 보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를 구분하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개인적 공권이 인정이 되면요, 그런 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주면 행정소송이 가능하겠죠. 그때 이제 내가 원고로서 자격이 있냐, 그게 바로 이제 원고 적격이 인정되냐 없냐. 반사적 이익은 원고 적격 자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단원 가서 자세히 배울 부분입니다. 역시나 손해배상도 5단원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적 공권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없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인적 공권은 어떻게 해야지 성립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성립 요건이죠.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가 있어야 돼요. 강행법규.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려면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 주체에게
그러한 행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근거 규정도 없는데 행정청이 어떤 액션을 할 수도 없고 개인도 그런 공권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개인적 공권에 관련된 그 의무 규정이 기속행위에만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규정이 있을 때만 개인도 그걸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행정청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개인적 공권이 사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한테는 이익이겠죠. 주장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요청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에서는 역시나 그 의무가 기속행위만 예전에는 그 규정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관련 규정이 재량행위와 관련된 규정들도 있겠죠. 그런 행위에서도 요즘에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앞에서 본 것처럼 관련 법규가 단순히 공익 목적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죠, 경찰 행정 같은 경우 그러한 규정 자체가 개인적인 사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개인적 공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근거 법률에 무조건 이건 개인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 직접적인 근거 법률 외에 이와 관련된 관계 법규 등 법규 전체의 목적도 취지도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개인들도 이 규정 가지고 개인적 공권을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때는 개인적 공권이 주장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근거 규정 자체가 하나만 봐가지고 거기에 없다고 주장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헌법, 이제 개인적 공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 이게 이 논점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법이죠. 헌법상 개인적 공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개인적 공권들도 그 공권들의 수준에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권적,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할 때 보통 공부를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고 싶으면 이동이 가능해야겠죠. 그런 권리,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구속이 됐을 때 이제 피의자가 되겠죠. 또는 재판으로 넘겨지면 피고인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변호인이라든가 이제 다른 가족들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너무 기본적인 거. 그런 자유권적 기본권은 따로 헌법 밑에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헌법을 근거 규정으로 해가지고 개인적 공권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밑에 이제 사회적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은 이제 이 정도로 중요한 기본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금 수급권, 또 내가 일하고 싶은 근로의 권리, 또 퇴직금을 받고 싶은 청구권이라든가 내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런 환경권,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권리들은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 헌법 밑에 있는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의 개인적 공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만이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형성이 돼서 그때 돼서야 개인적 공권으로 주장할 수 있지, 단순히 헌법 규정 가지고는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또 국가에서 어떤 건물을 크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건축 같은 거를 새로 하려고 할 때 기존에 있던 산이라든가 공원 같은 거를 이제 엎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환경적으로 영향이 매우 좋아지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권리가 생겨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온다. 그럼 내 생활 터전이 아예 바뀔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누려왔던 권리를 못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밖에 거주하는 주민,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내가 살면서 그 구역 주변에 사니까 약간 생활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상 지역 안에 사는 주민과 밖에 사는 주민을 구분해가지고 그 밖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건축이라든가 여기 농지 개량 사업 시행인가 처분, 행정처가 또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그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런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 즉,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공권은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개인적 공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었다면은 개인적 공권을 주장하면서 그 행정청이 내려준 이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로서 자격이 생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상 개인적 공권 아래에는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법률상 개인적 공권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 공권은 주로 법률에 의해서 성립이 되며 강행 법규가 존재하고 그 법규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적인 사익 보호성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법률 말고는 또 없냐? 있습니다. 개인적 공권은 조리라든가 관습법 그리고 불문법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입업권 같은 경우가 옛날부터 계속 물고기를 어떤 구에서 잡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어도 앞으로도 계속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관습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 게 있고요. 또 검사 임용 신청에서 내가 이제 검사를 하고자 검사 임용 신청을 했어요. 법무부에게. 그랬더니 임용할지 말지 답변을 안 해줘요. 그랬을 때 그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권리, 그것도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일반법에서 규정된 건 아니고 조리나 관습법 그리고 불문법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행정행위라든가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인적 공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행정규칙, 우리 행정규칙 어제는 우리 재량준칙과 비슷한 내용으로 배웠었죠. 행정청 내부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 놓은 그런 규정들, 그거는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개인적 공권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 너희 행정규칙 가이드라인 보면 이렇게 해주라고 했잖아. 내가 그 근거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개인적 공권 주장할 건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개인적 공권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전성이 제한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공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 또는 상속시킨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 공권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일심 전속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양도가 파는 거예요. 돈 받고. 상속,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고 내 개인적 공권을 압류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압류가 금지다,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든가 재산 침해로 인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단순히 내가 돈을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공권 같은 경우는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개인적 공권은 마음대로 포기도 안 됩니다. 포기.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포기 자체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개인적 공권인데 내가 국가나 행정청이랑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이 나한테 자 우리 이거 서로 계약 체결하면 이제 뭔가 허가 관련된 걸 줄 수 있겠죠. 이제 허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이 허가로 인해서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당신한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소송 제기하지 마세요.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하는 걸로 우리 계약서에 씁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에서의 소권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 부재소 특약, 부재소라는 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불행사는 가능하다. 이거는 그런 특약이 없는데 민원인이 그냥 행사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괜찮죠. 본인의 권리를 행사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게 서로 계약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밑에 이거랑 비슷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석탄산업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재해 위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면 신청을 해가지고 재해 위로금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청구권에 대해서 부재소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개인적 공권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하나의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 공권은 나머지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대체할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대신해 달라고 한다거나 위임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개인적 공권 중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내가 투표할 권리, 내가 바쁘다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시켜가지고 내 투표를 다른 사람한테 대신하게 해준다? 안 되죠. 그럼 비대체성 의미하는 거고요. 또 개인적 공권은 소멸시효에서 약간 짧습니다. 소멸시효가. 우리가 보통 민사상 소멸시효는 이제 돈 받고 싶을 때 10년 정도 소멸시효 기준으로 하죠. 소멸시효는 이따 배우겠지만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구나 라고 해서 그게 10년이 지속되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긴 시간을 준 거죠. 근데 개인적 공권의 소멸시효는 사건이 10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으로 줄어요.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소멸시효의 특수성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리고 보호의 특수성이라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 내가 침해가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이게 바로 보호의 특수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개인적 공권은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올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있어요. 조금 더 국민에게 권리를 많이 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아까 본 겁니다. 강행법규가 부과하는 행정 의무의 범위를 예전에는 기속행위만 정해놨다면 이제 재량행위까지도 넓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속행위에서만 개인적 공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재량에서도 주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하자가 없는 재량을 이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무하자, 하자 있게 처리해 주지 마세요. 무하자. 근데 뭘 처리해요? 재량행위를. 재량을 마음껏 펼치시되 대신에 재량이 일탈 남용될 정도의 하자는 없게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 배울 겁니다. 그리고 행정 개입 청구권. 내가 원하는 이 결과가 나오게끔 행정청이 개입해 주세요. 이런 행정 개입 청구권들이 개인적 공권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반사적 이익, 아까 처음에 봤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 반사적 이익도 예전이면은 무조건 반사적 이익에 해당돼서 개인적 공권으로 주장할 수 없던 부분들이 요즘 사회에 들어와서는 점점 개인적 공권화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경업자라든가 경원자에게도 개인적 공권을 주장하고 그게 안 먹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고 적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경업자나 경원자는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50m 옆에 또 주유소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니 주유소 허가도 되게 어렵게 받았고 주유소를 만들고 또 이렇게 설치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여기 옆에 또 주유소를 설립하게 해준다고? 그럼 열받겠죠? 그럴 때는 이제 경업자로서 옆에 허가 내준 거 취소해 주세요. 저한테 개인적 공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원고로서 취소 안 해주면 내가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단순히 옆에 또 주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인적 공권이 인정이 안 돼서 원고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점점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경원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유소를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10명이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한테만 허가를 내줬겠죠. 그럼 나머지 9명과 1명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런 분들이 이제 경원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까 이거 동업자, 경업자 이렇게 표현하고, 경원자는 서로 지원하는 관계. 그래서 그 중에 9명이 떨어지고 1명이 돼서 1명만 주유소 설치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9명이 억울하다,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됐다 하면서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예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한테도 개인적 공권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원고 적격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점 그 재량 관련해서도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고 있다 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개인이 재량행위 영역에서 행정청에게 하자가 없는 적법한 재량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법적인 성격은 절차적, 형식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신청했는데
그 신청을 받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신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들여줄지는 재량입니다. 이런 그 분야가 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내가 신청한 거 무조건 받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대신에 관련 규정에 맞게 또 담당 공무원으로서 재량을 정당하게 행사해서 하자 없이 무하자 재량 행사를 해서 내 처분을 결정해 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자 없는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뭔가를 해달라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소극적 권리는 뭔가 해주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적법한 처분을 해달라는 적극적 권리다. 그리고 사전적 권리, 어떤 처분을 이미 해버리고 그걸 다투려면은 사후적으로 뭔가 이제 그 처리를 한다고 하죠. 근데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내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전적 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용어가 어려우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속으로 그냥 계속 연습을 좀 하세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그리고 의미가 뜻이 기억이 안 난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무하자, 하자가 없는 거, 무하자 재량 행사를 청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자주 익숙하게 머릿속으로라도 반복을 해야지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그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뭐 학설은 있어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긍정 부정설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판례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에서 판례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요. 검사 임용 거부 취소 소송 사건에서 아까 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내가 검사로 일하고 싶다, 검사 임용해달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검사 시험에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거 취소 당한 이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저는 검사로 일하고 싶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검사 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임용권자는 법무부에서 검사로 임용시켜줄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임용권자는 적어도 무조건 검사로 신청한 사람 다 받아줄 건 아니고 적어도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 없이 검사로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가지고 그 결과를 말해줘야 되는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자체는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그리고 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행정청 임용권자가. 이런 내용의 판례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명시적으로 법원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학설이나 판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무조건 성립하냐? 아닙니다. 요건에 맞아야지 성립하는 거예요.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강행 법규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량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역시나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 공권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실현 수단은 뭐가 있고, 당연히 수익적 행정처분을 그 개인적 공권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부담적 행정처분은 이런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으로서 수익적 행정처분을 원할 수 있고요. 요구할 수 있고요. 부담적 행정처분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을 때 권리 구제 방법은 이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건 6단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말고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적 의미의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이제 협의랑 광의로 나눈다는 것은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을 좁게 봤을 때는 어떤 권리고 넓게 보면 이런 권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협의는요, 본래적 의미의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한테 내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가 아니라 제3자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주유소 판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A 주유소인데 B 주유소가 새로 생겼다. 그럼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죠? 내가 내 주유소에서 돈 벌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제3자에게, B 주유소의 오너에게 그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 그죠? 내 거 취소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거 취소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그 행정권 발동,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넓게 봤을 때는 이런 협의 플러스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그런 행정청의 특정 처분을 해달라는 게 바로 넓게 보는 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시험에서 협의 광의를 구분하는 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여러분 의미만 아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법적 성격은 아까 우리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약간 대비되게 특정한 처분 자체를 내가 원하는 처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이 아니라 실체적이다. 아까 그건 절차적이었죠? 근데 이건 그래서 특정 처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실체적 권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그럼 인정해주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동일합니다. 특별히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법원이 판결문에 쓰진 않아요. 하지만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 보면요. 주거지역 내에서 법령상의 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연탄 공장이 갑자기 들어온다. 그럼 그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열받겠죠. 연탄 공장 들어오면 먼지도 많이 나고 자동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연탄 공장의 건축 허가 처분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 주민은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다라고 이 판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건 행정 개입 청구권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구나. 그쵸? 이건 협의예요, 광의예요? 이건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의예요, 협의예요? 내 취소를 구하고 있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받은 연탄 공장주가 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협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협의 광의를 구분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건 아니고 그 논리를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서 그 성립 요건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라고 해서 점점 이러한 개인적 공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또 이런 행정 개입 청구권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강행 법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행법규가 당연히 존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일단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해줄지 말지 재량을 주는 건데 행정 개입 청구권은 무조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 상충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일 경우는 일단 행정 개입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량의 행위의 경우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지만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 발생한다.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라는 것은 약간 용어가 좀 웃기긴 한데요. 재량이 뭐 1부터 100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근데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재량이 100이면 행정 공무원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재량이 0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이 0으로 수축했다 그러면 그냥 재량이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거의 기속이랑 비슷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 되는데 그럼 그러한 행정 공무원의 재량이 아예 없어지려면 이런 조건들이 들어간 행정행위여야지만이 재량이 없어져서 원래는 재량행위인데 이런 특이한 사항이 들어가면 재량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민원인이 행정 개입 청구권, 즉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요건이 들어가야지 그 공무원의 재량이 없어지냐? 첫 번째, 생명, 신체 등 중요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한 위험이 행정권이 조금만 도와주면 발동해주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여야 되고요. 또 디귿, 개인적인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건 개인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그러한 권익 침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없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량이 없어져서 도와줘야겠죠. 특정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될 수 있었지만 이런 조건이 가미가 되면 이제는 특정 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인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렸고 시험에는 아주 간혹 나오지 자주 나오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립 요건은 당연히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지만이 개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권리구제도 사실 이건 6단원에서 배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훑어만 넘어갈게요. 자, 행정청이 뭔가를 내가 해달라고 했어요. 행정개입 청구권에 의해서. 근데 안 해줬죠. 그리고 거부를 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이것만.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 보통 예를 들어서 근무 중이라든가 아니면 퇴근했을 때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개인을 발견했는데 개인이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하고 있다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원래는 경찰관이 퇴근하고 나면 약간 그런 화면이 아니죠. 그런 장면을 목격했을 때 도와줘야 되냐 안 도와줘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경찰관이라면,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누가 옆에서 강도를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경찰관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을 비춰봤을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위험을 이렇게 벗어나게 해줘야 될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런 거를 안 했다. 사실 경찰관이 그런 거를 할지 말지는 만약에 재량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재량을 행사해서 안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럼 재량이 0으로 수축하죠. 그럼 재량이 0으로 수축하면 경찰관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가서 조치를 해줘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만약에 아까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가미가 돼서 이제 행정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 개입 청구는 여기서 뭐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날 도와주세요. 특정 처분을 요구하고 있죠. 행정 개입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그 행사를 안 했다. 권한의 불행사다. 이거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걸로 봐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 개입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량이 0으로 수축됐는데도 안 했다. 그래서 그걸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손해배상, 국가배상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로 보시면 돼요. 이런 프로세스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모르고 그냥 교과서에 나온 내용대로 쭉쭉 읽다 보면 아니 이 판례가 여기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을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그대로 비교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저랑 공부한 내용 앞에서 훑어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굳이 제가 이걸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권이 있으면 반대로 공의무가 있겠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처럼 공의무는 개인이 국가 등에 대해서 지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역 의무, 또 세금을 내야 될 납세 의무 이런 게 바로 공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이 판례도 왜 여기 있냐면 최신 기출에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 최신 그 판례 중에 하나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에서 법무사분들이 또는 변호사분들이 그 직원으로 사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마음대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한 다음에 관련 협회에 우리 직원으로 이분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고를 했을 때 그 소속 지방 법무사회에서 또는 변호사회에서 그 사람을 채용한 거에 대한 승인을 안 해줬어요. 특별한 이유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특히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로펌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경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뇌물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또 경제사범으로서 뭔가 사기 관련된 그 범죄 경력이 있으면 채용이 안 돼요. 변호사협회에서 반려를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법무사회에서도 그런저런 이유로 채용 승인을 거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법무사님이 나는 이 사람 꼭 채용해야 되는데 왜 안 해줘? 그 채용 승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공의무가 왜 여기서 문제가 되냐? 법무사가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채용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지만이 사무원을 정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그 채용 승인을 얻어야 될 의무가 그렇게 채용 승인을 받아야 될 의무가 바로 공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공의무.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무를 이행했는데 행정청이 안 받아들여졌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다툴 때 민사로 다투냐
행정소송으로 다투냐?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왜냐하면 공의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 판례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공권과 공의무는 그러면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는 공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탄핵의 양도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명문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지 승계가 되는 거지, 그런 규정 없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일반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 10조에 대해서 지위 승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조를 가져왔어요.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걸 굳이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행정절차법에는 공권과 공의무 승계 규정이 따로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 등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 관계가 생기겠죠.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권리나 이익을 상속인에게 승계를 할 수 있다라는 지위의 승계 규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을 때에만 공권이라든가 공의무가 승계가 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문 규정이 없을 때는 무조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과거에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민법상의 법리를 끌고 와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공법상 권리나 의무가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회계법인이 설립이 되었었는데요. 회계법인이 한 2개, 3개가 있었는데 서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ABC라는 회계법인 합병이 돼서 이제 C 회계법인이 대표 법인이 됐어요. 그럼 AB가 C로 흡수가 됐겠죠. 그랬을 때 과거 A 법인에 있었던 권리나 의무가 지금 C 법인의 존속 회계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승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판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병 이전에 A 회사에 A 법인의 잘못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분식회계를 이유로 이런 조치가 있었어요. 분식회계라는 거는 본인의 그 회사가 사실 거의 망해가기 직전인데 거짓말로 안 망한 것처럼 그 회계 장부를 꾸민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분식 회계라고 해요. 그런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비록 그 법인이 C 법인으로 합병됐다 하더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그 법인에게 그러한 조치가 승계가 돼서 그 조치를 따라야 된다. C 법인도.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대신에 일신 전속적 권리는 이제 승계가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근데 이제 대물적 성격. 대인적은 보통 사람한테 포함되는 거고요. 대물은 물건적이죠. 대물적 성격의 권리 의무는 승계가 가능하다.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림을 무단 형질 변경한 자가, 원래 이 살림을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없이 자기 맘대로 살림의 형질을 맘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든가 돌아가신 후에 아직 뭐 승계가 되든 안 됐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복구 의무가 생기는데 이거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원상 복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원상 복구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복구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한테 샀다거나 아니면 상속이 돼서 승계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 복구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 즉 복구 의무가 승계가 된 겁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없더라도. 그렇죠? 왜냐? 대인적 성향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인이 아니라 대물적 성격의 의무. 복구 의무는 물건에 대한 복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물적 성격의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승계가 가능한 판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권 넘어오고요. 특별행정법 관계, 줄여서 특별권력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특별권력관계는 여러분들이 이 절에서 절로 넘어올 때 이제 그 화제 전환을 잘해야 돼요. 기존에 방금 3절에서 배웠던 거가 여기에서 섞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원이 넘어가거나 소목차가 넘어갈 때는 그 전에 배웠던 건 여기서 딱 끝내고 새로 넘어와야지, 이게 약간 잠이 올 때 공부를 한다거나 약간 아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을 하다가 전화를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거 공부할 때 이제 전에 너 좀 끝났는데 또 그걸 끝난 거를 딱 끝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섞여가지고 개념이 섞여서 앞에 이랬던 거 아닌가 이러면은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딱 끝내고 다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럼 특별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국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그럼 국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따라야겠죠. 근데 예전에는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 따르면 한 2000년, 3000년 전에는 국가가 있고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은 국가의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든 안 하는 것이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도 국가가 무조건 포괄적으로 지배 복종이 가능했어요. 공무원에게. 즉 쉽게 말하면 뭐 지금에야 뭐 국가라는 개념이 있지, 예전에는 그 군주가 있었고 밑에 뭐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과 군주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사법심사, 기본권 모두 적용되지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관계가 특별 권력 관계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요즘에도 그런 관계가 있냐? 요즘에는 없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시험에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할지 말지, 또는 이런 특별 권력 관계에서도 사법심사,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재판이 가능한지, 이런 논점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올레라는 선생님이 말한 수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정설도 사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아주 간혹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올레라는 분은 이 특별 권력 관계를 기본 관계와 경영 수행 관계로 나눠가지고, 기본 관계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원이 되거나, 그죠? 또는 공무원을 그만두거나, 이런 시작과 끝 같은 거를 기본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시작과 끝에, 즉 본질적, 이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본질적 관계에 있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잘렸다. 이건 근본적인 관계죠. 이럴 때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올레 수정설에서 말하는 기본관계고요. 경영수행관계는 여러분들이 임용이 되고 잘리기 전까지 업무를 하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싶어. 그럼 안 하고 싶으면 내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사법기관에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게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근데 올레 수정설은 그런 경영수행 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의 직무수행 같은 거. 그래서 올레 선생님은 기본관계와 경영수행 관계를 구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설명한 학설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현대적 특별관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현대사회에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냐?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권력관계에도 법치주의가 적용이 돼서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의 근거 하에서 기본권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모든 자유의 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죠. 왜냐면 헌법에서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와 종과의 관계처럼 그런 절대적인 관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보시면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 행위는 일단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제한은 돼요. 무조건 편지를 검열 안 당하고 밖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면 서신 검열은 가능하다.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권 제한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밑에서 다음 페이지 보겠지만 무제한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현대적 특별권력관계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특별권력관계는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 대표적인 이거죠.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고요. 그리고 법률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현대에서도 특별권력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현대적 특별권력관계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특별권력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개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처럼 일단 여러분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 자체,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 자체는 특별권력관계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그 특별권력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특별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동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권력관계가 요즘에는 어떻게 없어지냐?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병역 의무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전역을 했다. 기간이 지나서 전역이 됐다.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도 내가 사표를 쓰고 나오겠다. 임의적으로 그 관계를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현대사회의 특별 권력 관계의 종류는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근무 관계, 포괄적으로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법상 영조물을 이용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 교도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일부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거는 공법상 영조물을 이용하는 관계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수감돼서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도 하나의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동의로 가는 건 아니죠.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종류는 뭐가 있냐? 특별 감독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어제 그 공무수탁 사인 배웠잖아요. 국가가 사인에게 공무를 특별히 맡기는 거. 그랬을 때 국가가 그런 공무수탁 사인을 특별히 감독할 수 있댔죠. 그런 특별 감독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법상 사단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 관계는 어떤 사단, 그 모임과 조직과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공법상 사단이 그 조합원에 대한 특별한 권력을 갖는 관계로 대표적인 예가 농지계량조합과 그 조합 직원 간의 관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법상 사단 관계다. 특별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나누면서 아마 농지계량조합 관련해서 그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제가 49쪽 공법 관계 한 번 더 머릿속에 환기시키시라고 반복하시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 특별 권력 관계에 따라서 포괄적인 명령권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권이 있을 수 있다. 현대의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서. 여러분들 근무 관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서 이제 통설과 판례의 내용.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계속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 통설과 판례 갑자기 다 목차에서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되실까봐 제가 그 위에 상위 목차를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사법심사가 특별 권력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법심사는 특별 권력 관계 안에서 가능하냐? 이 논점이 바로 여기 다거든요. 그럼 통설과 판례는, 통설은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인정하는 걸 바로 통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도 사법심사가 제한 없이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요즘 통설과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냥 따르면 따르지. 말이 많아. 사법심사 안 해. 무조건 너는 따라야 돼. 이런 관계였다면 요즘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판례 또 나옵니다. 교도소장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른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서신 검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교도소장이. 그 이유는 이제 아직 그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치소는 아직 그 형사처벌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 재판 중이신 분들, 그리고 교도소는 이미 형량이 확정돼서 살고 계신 분들, 이런 차이인데 특히 구치소에서 서신 검열이 많이 됩니다. 교도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런 서신 검열하는 이유는 재판이 아직 안 끝났으면은 재판한테 유리하게 밖에 사람 시켜가지고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는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기 공범이 누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공범이 아직 발견이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공범 보고 야, 나 이렇게 재판 받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숨어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라든가 구치소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편지를, 또 들어오는 편지를 검열할 수 있는데 그 수용자가 그 교도소 안에서 살고 있는 건 특별 권력 관계고 그 권력 관계 안에서도 서신 검열 행위는 할 수 있는 행위지만 만약에 그에 대해서 서신 검열 행위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이 마음대로 했다. 그거는 법률 규정을 위반된 거죠. 그럴 때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예전 같았으면은 아니 내가 군주로서 너한테 오는 편지를 마음대로 보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라고 했겠지만 요즘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뭐가 문제가 되면 법률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뭐 동장이랑 구청장 관계도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서로 따르면 따라라 라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제한 없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다 적어져 있습니다. 또 국립교육대학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했다면 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도 내가 억울하다면 심사가 가능하다, 행정소송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육군사관 학생이 그 학교 육사를 다니다가 사실 여기 이 판례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판례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군무원 7급에서 나왔던 판례인데요. 설명 간단히 해드리자면 기본 강의까지 해드립니다. 우리가 육사 생도가 되면 약간 100% 공무원은 아니죠, 아직. 그죠? 근데 어찌됐건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 권리 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사와 학교와 육사 생도 간에는 특별 권력 관계가 생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 학생이 되게 자유분방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원래 이 사관생도 행정예규에는 우리는 사관생도로서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건 의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4번에 걸쳐서 학교 밖으로 몰래, 기숙사 살거든요, 몰래 나가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퇴학 처분을 내린 겁니다. 너는 우리 그 육사의 품위 유지를 떨어뜨렸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라고 퇴학 처분을 했을 때, 예전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군주 시대에 살았으면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100%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기숙사 나와가지고 숙소 떠나가지고 술 먹다가 걸렸는 겁니다. 그것도 4번이다. 그럼 예전 같으면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이걸 다툴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 육사에서 잘린 학생이 이거는 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뭐가 제한했어요? 그 취소당한, 내가 퇴학당한 그 처분 또는 그 사관생도 행정예규라는 그 관련 규정 자체가 요즘 시대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2016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어요? 그래, 육군사관생도는 너가 어찌됐건 국가에서 뭔가 제공도 많이 해주는 특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 이건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졸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일반 국민, 일반 대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는 있어. 너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법심사 전혀 대상이 안 되냐?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죠. 법률 유보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은 지켜지면서 네 기본권들이 제한돼야지, 단순히 밖에서 술 먹다 걸려서 4번 정도 술 먹고 걸린 것만으로 네가 학교에서 잘린 거는 좀 너무 심한 처분이다 라는 결론으로 간 게 바로 이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본권 제한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특별 권력 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너무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있다 또는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판례의 중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또 딱 자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행정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 대한 파트입니다. 자, 법률 요건과 사실을 구분하는 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세요. 요건은 아까 우리가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고, 법률 사실은 이런 요건들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률 요건 안에서 사건, 그럼 사건 안에서도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기간과 관련된 행정기본법 규정들이 있다라고,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기간의 개념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 이르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럼 기산점과 만료점이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내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봅시다. 근데 그 영업정지를 받은 그날 통지서를 봤더니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는 처분이 있어요. 그럼 그 3개월을 지켜야겠죠. 그럼 그 3개월을 오늘부터 3개월이냐, 내일부터 3개월이냐, 아니면 특정 날짜부터 3개월이냐, 이게 이제 이 기간과 관련돼서 논점이 돼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행정기본법에서는 뭐라고 제정을 해놨냐? 행정기본법 6조 1항에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이 행정기본법입니다.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따르되 그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의 규정을 가져와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민법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초일, 그때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오늘 어떤 서류를 받았는데 5일 내에 뭔가 추가 서류를 내세요. 그러면 초일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내일부터 1, 2, 3, 4, 5라고 했죠. 그래서 이 초일 불산입 원칙이 기본적으로 행정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는 이 다음 페이지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따라서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6조 2항을 보면요.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럼 초일을 왜 이때는 산입하냐? 왜? 이 처분은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그걸 없애줘야지 국민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럼 어차피 하루 빨리 시작하면 그날도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면 그 전에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동안은 아마 영업을 못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기간은 그날로 완료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또 민법에는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 그죠? 영업일 기준으로 월요일이 가서 끝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버리면 내가 영업정지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면 원래 이 법에 따르면 토요일로 끝나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일요일까지도 하루 더 영업을 못하고 월요일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일 산입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적용이 돼 있고 초일 산입 어쩔 때만 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의 기간을 계산할 때만 적용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면 아까 1항으로 가서 초일 불산입의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6조 2항 단서는 기준에 따른다 다음에 그 뒤에 다만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이렇게 적용했더니 오히려 또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때는 다시 초일 불산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의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이 이럴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특별히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넘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시효로 갑니다. 시효. 아까 시효는 제가 말씀드린 소멸시효 있죠? 소멸시효. 특정 권리자가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권리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바로 이제 소멸시효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원칙은 국가 등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한테 어떤 돈을 거둘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이 있는데 5년 동안 행사를 안 한다. 자, 그래 버리면 국가는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국가 등에게 돈 받을 게 있다면 5년 내에 행사해야지 5년이 넘어가면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민법은 10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는 좀 절반으로 줄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도 5년이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이 일반 법에 의해서 5년보다 더 짧게 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청구권은 5년이 아니라 3년 내에 법률 그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지만이 소멸시효가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는 권리 행사 시에 법률상 그 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없을 때 시작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시효가 완성되면 원래부터 그런 권리가 없었던 걸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행사해야 되는 게 오늘 마지막 날이다. 오늘 넘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마치 그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여서
조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소멸시효가 돼서 더 이상 조세 부과 처분을 못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요.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의 개념이 있는데 시효가 중단이 되면요, 이미 진행할 기간의 효력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그냥 다시 시효가 스타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우리 봤던 조세 부과 처분이 만약 5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 5년이 끝난 날인데 행정청이 오늘 부과 처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날짜부터 다시 5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다시 계속 기다렸다가 돈을 내면 상관없는데 또 돈을 안 낸다. 그럼 또 5년이 되기 전에 또 부과 처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준용이 돼서 오늘 기준으로 내가 어떤 청구를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 그럼 오늘 기준으로 다시 소멸시효가 스타트된다. 이런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가가 행하는 납입고지. 납입고지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하나의 사유거든요. 그리고 납세고지, 또 돈을 내라는 독촉하는 거, 이런 것들에게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관련 규정이 그렇게 적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관련 판례,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 개념으로 기억하시면서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게 이제 여기서 보는 거죠. 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납입 고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납입 고지에 의해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꼭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그 납입 고지 처분이 나중에 취소가 됐어요. 그 납입 고지 부과 처분에 잘못이 있었나 보죠. 자,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는 아니, 납입 고지 부과 처분이 취소가 되면 그러면 그 처분을 내렸을 때 소멸시효가 다시 재스타트 된 것도 효력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식이 들겠죠? 근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판례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그 부과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때 당시에 다시 재스타트 됐던 소멸시효 효과는, 그날부터 일일이 시작된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넌센스하지만 어찌됐건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약간 절차적으로 그 부과 처분에 문제가 돼서 처분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납부를 내야 될 국민이 이것 때문에 그럼 납부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결과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판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무공무원이 이번에는 돈을 너무 안 내는 체납자를 찾아가지고 돈 낼 걸 찾아서 압수하려고 수색을 했어요. 근데 압류할 목적물을 도저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되게 잘 숨겼나 봐요. 자, 그래서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 수색 조서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압류를 해야지만 소멸시효,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압류는 못하고 수색 조서만 작성했을 때 과연 이럴 때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냐, 이것도 하나의 논점이 되겠죠. 자, 그럴 때 판례가 어떻게 했어요? 수색 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약간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국가한테 유리하게 판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도 좀 중요한데 이건 좀 약간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갑한테. 그랬더니 갑이 이 변상금 부과 처분 이거랑 약간 좀 그 결론이 아니라 뭐랄까요? 주장하고자 하는 쪽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구분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랬더니 그 갑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억울한 게 맞았어요. 그래서 법원이 부과 처분을 취소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과 처분을 내려야 되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래? 부과 처분 취소됐어? 좀 찝찝하네? 좀 그러네? 근데 나중에 다시 부과 처분 내리면 되지 하고 부과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근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갑 입장에서는 소송도 이겼는데 부과 처분이 또 내려왔다 그래서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부과 처분은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행정청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단순히 봤을 때 지난 건 맞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에는 내가 당신한테 다시 처분을 내리긴 좀 그렇잖아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가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 안 되는 게 맞아요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 변상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자신이 위법 사유가 있다면, 처분을 했던 그 과거의 행위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소송 중에 처분을 다시 하면 될 것을 안 하고 있다가 소송이 끝나고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다음에 다시 처분을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과 처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진행이 돼버렸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면 이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런 차이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드리면 판례 문구만 봤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신 판례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민법상 최고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 이 최고가 아니에요. 썩은 개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최고란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 받을 사람인데 돈을 내놓으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10년 동안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넘어가 버려서 돈을 못 받게 되죠. 근데 중간에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닌데요. 소송을 제기해야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는데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는데 내용 증명으로 돈을 내놔라, 갚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돈 주라는 건 똑같은 거죠. 정식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했냐 아니면 법원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내놓으라는 이거 차이거든요. 단순히 돈을 내놓으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거를 최고라고 법률 용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고는 단순히 돈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벽하게 중단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최고의 효력이 의미가 있냐? 일단 오늘 날짜로 최고를 합니다. 돈 내놔라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아까 말했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법률적 청구, 소송적 청구, 법원에 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지만이 그 최고한 날 있죠? 최고한 날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고가 약간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아직 급할 때 보통 최고를 먼저 하거든요. 내용 증명은 바로 하루만이라도 작성해서 띄울 수 있으니까 그런 최고의 효력이 이제 행정법에서도 적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냐라는 논점으로 연결이 돼서 보겠습니다. 자, 산재보험법에는 이 산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 지급 결정을 구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과연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은 소멸시효의 중단효로서 인정을 해줄 건지가 이 재판에서 논점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최고라고 주장했을까요? 행정청에서 최고의 효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청구를 하고 6개월 내에 법률상 청구를 안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시효가 지났다면 이 민원인은 보험급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없어져 버렸다. 이런 주장을 행정청이 한 겁니다. 산업보호법 관련된. 자, 그랬을 때 법원이 뭐라 했냐? 아니, 산업보험법에 있는 보험급여 청구와 민법상 최고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를 한 거는 민법상의 시효 중단 사유와 별도로 고유한 시효 중단의 중단 사유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급여 청구를 한 시점 자체로 그냥 시효 중단이 생긴 거지, 이거를 최고로 봐가지고 6개월 내에 법률적 청구, 법원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걸로 해석하는 거는 오바다.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냐?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민원인에게 더 유리하게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준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거는 다른 사람 물건, 내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물건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럼 원래 주인이 와서 다시 가져가야겠죠. 근데 안 가지고 가요.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 이제 필요 없나 보다, 내가 가져도 되겠네 라는 인식을 법률 규정으로 적용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해서 계속해서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데, 보통 민법에서는 10년 정도, 내가 10년 동안 A라는 사람 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은 10년 뒤에 나한테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소유권이 내 거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취득시효고요. 법률 규정에서 그러면 행정법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법률 규정에서는 국유 또는 공유의 공물은, 공적인 행정재산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이 10년 동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려면 공무원이 어떤 행정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행정청으로 사용되지 않는 행정청 건물에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집으로 살았어요. 그럼 10년 뒤에 그 사람이 그 행정청 건물을 자기 집으로 소유권으로 이전하게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유 또는 공유의 목적물은 여기서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용 폐지가 됐다면 행정청이 이건 더 이상 우리 공공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공용 폐지를 했다면 그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재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종재산이라 표현하는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시효 취득이 또 가능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공용 폐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입증 책임. 내가 이제 취득 시효가 달성돼서 이게 더 이상 다른 사람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입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당연히 그 입증 책임은 그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가져와서 입증을 해야겠죠. 그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소. 공법상 주소에는 크게 공법상 주소가 있고요. 주소는 크게 두 가지죠. 공법상 주소가 있고 민법상 주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법상 주소는 여러분들 주민등록상 기입되어 있는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주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거기를 물론 거주를 해야 되지만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을 해 놓으면 형식적으로 해 놓으면 그거는 공법상 여러분들이 주소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원래는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민법상 주소는 어떻게 되냐? 이건 여러분들 택배 주소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소, 택배 보내고 싶은 주소라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적으로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택배를 가지고 가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생활하고 있어야 택배를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실질주의에 해당한다 해서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게 민법상 주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객관주의라 해가지고 정주라는 실제 살고 있는 거기, 그 실제 살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주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주소를 정의한다라고 해서 시험에는 뭐 공법상 주소지가 하나밖에 안 된다. 또 주민등록지상 주소가 공법상 주소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강의가 마무리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오버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앞으로도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영상팀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이 화면이 잘 보이게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영상팀한테 좀 힘 좀 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조금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당연히 복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뇌에 복습으로 하나씩 행정법 지식을 한 장씩 쌓아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